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과 활용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네, 저는 이제 챗GPT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 챗GPT를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제가 논문을 쓸 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쓸 때 혹은 심지어 강의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챗GPT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써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 코드를 짤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제가 하고 이제 기초적인 드래프트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교정을 받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논문을 쓸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AI 어시스턴트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 이제 오픈 AI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유명한 이 샘 알트만이 이게 강의를 하나 있어요. 강연을 하면서 이제 챗GPT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챗GPT를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대답을 하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제 40대 이상은 이제 검색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정도는 삶의 조언자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더라.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은 운영체제처럼 사용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챗GPT하고 이제 OS하고 실제로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맥이라든지 윈도우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챗GPT를 써가지고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챗GPT한테 사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제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을 주면서 이제 챗GPT가 직접 이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컴퓨터를 대신 해주는 뭐 비서처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체제처럼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제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그렇게까지 이제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체제처럼 사용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샘 알트만이 제일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답을 할 때 약간의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생성형 AI, 그러니까 너를 챗GPT를 어떻게 쓰고 있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챗GPT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초등학생 경우에는 이제 동화 듣기, 간단한 퀴즈, 놀이형 학습, 이제 엄마들이 보통 엄마 아빠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서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생 제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아예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를 그냥 챗GPT하고 그냥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하고 얘기하고 그냥 노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넘어가면서는 이제 숙제를 이제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숙제를 도움을 받고 시험 대비용 문제 만들기, 교과서 요약하기, 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리포트, 에세이 작성, 프로그래밍 과제, 자소서 및 취업 면접 준비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30대 이상 뭐 대학생을 넘어서서 이제 직장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업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분석, 뭐 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학습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사실은 뭐 위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 분들은 이제 건강 생활 정보,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법, 그다음에 편지나 이런 거 쓸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너가 스스로 정리한 거냐, 아니면 어디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자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할 만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봤을 때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실 뭐 OS처럼 쓰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미국에는 어떻게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은 경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약간 교육 과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 콘텐츠를 학교에서 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좀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쓸 때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점점 이제 그런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사용 가이드라인이 좀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스레드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들에서 이제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코딩을 해서, 혹은 생성형 AI를 써가지고 글을 써서 이제 표절로 이제 판정을 받아서 이제 0점 처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윤리 교육이 포함되고, 조금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아름아름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절 방지라는 부분에 걸리면서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에세이 초안, 코드 도움 등을 하고 있고요. 논문 읽기, 요거는 아무래도 뭐 대학원생들이겠죠. 논문 읽을 때 요약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간 들어가는데요. 이제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개인 프로젝트에 챗GPT API를 직접 연결해서 활용하는 뭐 그런 형태가 여기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성인들에서 API가 일부 이렇게 조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뭐 MIT라든지 뭐 이제 칼텍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은 많이 쓰고 있긴 하겠죠.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오픈 AI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또 앞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를 더 많이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저도 챗GPT 쓰다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밑에 한 줄 떠요. 떠가지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제 닫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제 개인 데이터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방지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방지 작업을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이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예전과 이제 최근을 좀 비교를 해 보게 되면요, 이제 예전에는
좀 단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다고 해요. 요것도 챗GPT가 직접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AI가 뭐냐, 뭐 미국의 뭐 1대 대통령, 뭐 3대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런 형태의 질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좀 실전적인 그런 질문들, 이제 실생활에 좀 밀접하게 좀 많이 많이 밀접한 그런 요청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단순한 궁금증 해소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생산성을 향상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죠, 챗GPT에.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쓰는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결과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자체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실생활, 뭐 그런 코파일럿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른 툴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좀 더 그런 활용성을 더 높이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차이를 보면서 챗GPT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어떤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챗GPT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빵점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런 대응책이 아직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정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써가지고 그냥 코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코딩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이걸 금지해야 돼, 뭐 이 정도로 좀 멈추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요거를 이 생성형 AI, 좀 특별히 이제 자연어 형태의 챗봇을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라는 그런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예전에는 사실 종이에다가 다 썼어요. 종이에다 썼고, 어느 순간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었죠. 여전히 종이와 펜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뭐 전공에 따라서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손으로 써야 이게 머리에 남아, 컴퓨터로 해가지고는 이게 머리에 남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에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리포트, 공부 등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왔죠.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실 도서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이제 뭔가를 찾으려면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다가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서관에 찾아가야 됐거든요.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컴퓨터로 검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서지 정보로 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책 제목하고 키워드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꺼내가지고 서지 정보를 열어서 이제 이 책이 어디 있다 위치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뒤벼야 됐어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혹은 핸드폰으로 바로 이제 어떤 책이 있는지, 내용은 어떤 건지 대충 검색을 하고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도서관에 가죠. 보통 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인터넷이란 것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도서관을 넘어서 이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뿌려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할 때 리포트를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서 혹은 책을 사가지고 거기서 보고 적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거기를 그걸로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좋은 케이스고요,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사실 검색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붙여넣어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한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다 이제 표절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제출한 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넷 검색 그리고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표절을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교수들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노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표절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스를 다 참고해가지고 적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글하고 최근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새로 낸 리포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세대, 그러니까 뭐 참여형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각종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들을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까지 보면은, 인터넷에서 뭔가 끌어가지고 붙여 넣는 경우도 있었지만, 뭔가 일을 하다가 막혔다. 그러면 유튜브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리포트를 적고 또 숙제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심지어 제 수업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씩 이제 올리니까 책을 안 보고 유튜브 동영상만 보고 이제 책을 분명히 이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어디에 이제 이 내용이 있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냥 종이에 쓰다가 책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공부를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는 없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이 AI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가 되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잘못 쓰면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뭐, 예전에 인터넷 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했어요. 이제 코딩 할 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뭔가 잘 안 돼요.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 코드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면은 사실 공부가 안 됐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게 이제 제 상황과 학생들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붙여 넣어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AI가 만들어내면서 그게 바로 AI가 만들어주는 걸 그대로 붙여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든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 것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하면서 내 지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한다고 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제 AI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고 그런 정제된 결과 그리고 원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AI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AI에 쭉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공부는 이제 기계가 하고요. 머신러닝 기계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결과만 보는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제 동영상도 AI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끌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인가? 요거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조금 많이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또 개인에게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학습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AI를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인공지능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각 인공지능 유형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의 유형을 사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마다, 그리고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절대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생성형, 예측형, 분류형, 과정형.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생성형이 요즘에 한참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가져왔어요. 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자, 옛날 영상이에요. 옛날 영상인데, 요즘 영상들은 보면은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돼서 이제 그런 설명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찾으면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원래 이미지에서, 원래 영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몸, 바디를 이렇게 따입니다. 따는 이런 AI들도 있고,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굉장히 초창기 이제 겐이라고 하는 초창기 이제 생성형 AI인데요. 이렇게 잘 춤을 못 추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춤을 잘 추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지금 봐도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그냥 옛날 이제 2018년 벌써 한 7년 전 논문인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지금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스타일을 변환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목소리를 생성한다든지, 비디오를 생성하는 그런 AI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볶은 커피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주면 얘가 받아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커피콩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똑같은 텍스트 입력을 받아가지고 글을 만들어낸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혹은 이미지를 이렇게 2장 이상, 영상을 뭐 2개 이상 받아가지고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무언가 이제 만들어내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AI인 거죠. 자, 이런 생성형 AI의 이전에 사실은 분류형 AI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복잡한 입력이죠. 이 사진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분류하는 AI입니다. 그래서 커피콩 사진이 주어지면 이게 많이 로스팅이 됐다, 로스팅이 덜 됐다, 혹은 적당히 로스팅이 됐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로스팅이 덜 됐다면 좀 더 로스팅을 해. 2단계 적정하다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제 3단계 로스팅이 다 되었다면, 너무 되었다면, 자, 이거는 버리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할 그룹의 수에 따라서, 입력의 복잡도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뒤집는 거죠. 커피콩 1단계 이러면은 커피콩 1단계의 이미지가 나올 것이냐, 이러면 생성형 AI인 거고요. 반대로 커피콩 1단계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는 1단계야 라고 나오면 이게 분류형 AI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예측형 AI입니다.
주가 정보인데요. 주식 많이 하시죠. 코인 요즘에 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 실제 값을 예측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분류형 AI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묶어도 되는데요. 이 분류형과 예측형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그런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것인가. 그래서 카테고리로 정보를 나누면 예측을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분류형.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수치. 그래서 0.1, 0.2, 0.7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예측형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과정형, 그러니까 정책형 AI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서 이제 요거는 생성형 AI 설명인데요. 제가 설명을 안 바꿨네요. 이제 과정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 뭔가 바로 이제 아까 분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과정형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예전에 유행하던 게임인데요. 이제 유닛들이 이제 딱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을 해요. 상대편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움직였을 때 가장 최적의 움직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내가 죽지 않고 그리고 얘들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게임에서 이길 것인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이 사실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를 풀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다 우리가 정답을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져요. 바둑,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바둑의 경우에 사실 AI가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바둑의 경우에도 그리고 이런 복잡한 게임의 경우에도 AI가 상당한 성능을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기죠,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전문가를 이길 것인가, 바둑 9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혹은 사실은 바둑 9단이 문제가 아니고 바둑 1단, 프로 바둑을, 프로 세계에서 바둑을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AI 바둑으로부터 배울 것인가,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런 과정형 AI가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강화학습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하고 이제 생성형 AI가 아닌 다른 AI들을 보면은 이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델들이에요. 이제 혹은 출력을 하는 그런 모델. 분류형이든 예측형이든 과정형이든 입력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생성형도 마찬가지긴 하죠. 입력 주어진 뭐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뭔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AI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기대되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하나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이거는 수치 0.1, 0.2, 0.3 요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잡한 그 이미지 자체, 더 복잡한 영상 자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생성형 AI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건 다 기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자연어 처리 많이 하고 자연어 모델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연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연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걸 자연어라고 해요. 내추럴 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언어다라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도 있겠죠.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들은 컴퓨터 언어,
이제 이진수 혹은 뭐 C, 파이썬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컴퓨터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물의 언어, 동물들이 어떻게 짖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자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여러 언어들 외에 우리가 컴퓨터 언어 이런 것들은 기계어 혹은 고급 언어, 요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어 서비스가 사실 많이 있죠. 요즘에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저도 사실 다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제 쓰던 것을 이제 계속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벨이라든지 구글 트랜스레이트라든지 그래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챗GPT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라마 뭐 이런 이제 AI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챗GPT와 클로드와 제미나이, 라마 이런 애들은 우리가 범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채팅형 AI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챗GPT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대화를 하자 그러고, 어떨 때는 저는 엑셀을 좀 조작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AI 모듈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요거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AI, 여기서 쓰는 AI 이런 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동작하는 AI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요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서 적절한 AI 모듈한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채팅형 AI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번역도 할 수 있고, 네, 영문 교정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마케팅 카피를 만들어낸다든지, 요거는 이제 유튜브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뭐 자연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미지 쪽이라고 영상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했는데요. 일단 여기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텍스트를 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정리해주는 이런 AI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을 해주는 AI들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여러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흔히 널리 사용되는 게 미드저니, 달리, 그다음 뭐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캔바라든지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다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에서 온라인 소프트웨어들에서 AI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미지를 어떻게 해주는 기능들을 많이들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또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클링 AI, 소라, 뭐 구글 AI 스튜디오, 오늘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카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미지 변형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조금 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수치형, 범주형 뭐 이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동영상은 맞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보통 1차원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원 데이터이긴 한데 이게 정보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새소리를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런 새소리가 있는데, 네, 들리시죠? 이런 새소리가
컴퓨터에 레코딩 될 때는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로,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웨이브 폼이죠. 웨이브 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비프음도 뭐 삐 하는 간단한 소리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파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크기가 보통 큰 편이고요. 예, 이제 길게는 24시간 이상 센서에서 측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크기와 복잡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되느냐? 예, 물론 소리나 이제 사운드, 그렇죠. 목소리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예, 그것도 다 시계열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센서에서 측정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학습에 데이터의 학습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 대체로 데이터가 많아야 학습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또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습이 잘 안 돼서 이런 또 데이터를 모으기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생성형 서비스, 생성형 데이터, 그렇죠.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있고요. 뭐 마인드맵을 만든다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코딩을 더 많이 하는데 이제 코딩을 도와주는 아예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도와준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거를 이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코파일럿 형태로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하고 제안을 해주는 중간중간에 제안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텍스트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긴 한데 커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로 조금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혹은 웹상에서 동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AI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성형 AI의 개념, 그리고 특징, 그리고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징이란 부분은 이제 저의 전공이긴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종류 및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대학 교수보다 오히려 이제 요것들을 더 많이 이제 찾아보고 실제로 뭐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시고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양한 웹사이트들, 영상들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 그리고 활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